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게 이야기하는 닥터 도토리 TV의 정프렌치입니다. 인상파에 관해 강의를 해드렸으며 오늘은 인상파 음악가로 가장 잘 알려진 드뷔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셨던 놀라운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려드리겠어요. 드뷔시 음악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클레어 델론이죠. 달빛.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나른한 몸을 일으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인상파 음악. 천재 그 예술가들의 그 대부분은요, 그들의 삶, 사랑, 고뇌, 비밀, 뭐 하다못해 그 치부 모든 것들을 그들의 그 아트 속에 집어넣습니다. 고흐, 고갱도 그랬고요. 뭐 단테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모두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징주의와 현실주의 작가며 엄청 많은 여자들을 울리고 그들의 그 부끄러운 성을 막 가감히 그냥 하폭에 담은 사람 누굽니까? 구스타프 클림트.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황금색 옷을 입은 이 여성은 방금 사랑을 나눈 후 흐리멍텅한 눈으로 상체를 드러내고 우아하게 드러누워 있죠. 그녀의 왼손은 남자의 잘라진 머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속에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많은 예술가들이 이 목에 베인 남자 얼굴을 갖다 화폭에 담는데 이것은 그 구약 성서의 유딧이라는 그 여성한테 나온 것입니다. 유디트라고도 하는데 이 여성은요,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유태인이에요. 그 적이었던 아시리아 그 군대 사령관 홀로페스트를 유혹해가지고 그의 목을 단칼에 베어냅니다. 그 이후로는 이 목 잘린 남자가 아주 상징적으로 아티스트의 화폭이나 오선지에 나타납니다. 드뷔시의 그 흐리멍텅한 그 음악 속에 그의 나르시스적이면서 아주 상징적인 아주 잔인한 그런 묘사도 나오죠. 드뷔시의 삶은요, 그의 음악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스테레오타입을 아주 싫어했어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생각한 거와 그냥 같이 틀에 박힌 그런 사고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는 근육질이어야 되고 여자는 날씬해야 되고 아주 이렇게 통통한 여자들도 이쁜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 드뷔시의 삶은 안개 속에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과 전혀 다르게 엄청난 여자들을 울렸고요. 그 중에 2명은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며 남에게 돈을 빌리면 절대 안 갚는 나르시스였습니다. 나르시스라는 것은 남에게요,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이콜로지컬 그 디솔더예요. 그의 자라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요 아주 반항하였어요. 부모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드뷔시를요 음악 쪽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드뷔시를 데리고 그 친척 고모 집으로 갑니다. 고모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 상류 사회에서 살고 있었어요. 드뷔시의 그 음악적 그 천재성을 발견한 고모는요, 비싼 레슨비까지 이렇게 주면서 그를 서포트하고 그가 10살 때 파리 그 컨서바토리, 그러니까 파리 음악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수들하고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멋대로 막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상파가 막 나오면서 프랑스 사람들은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마시면서 개심취한 눈으로 그의 음악을 선호하기 시작하자요. 교수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가 사용한 그 음악적 어법은 자연의 이동과 그 울림을 음악적으로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아주 수채화적이며 그 상징적 그 시 구절이나 전설적 아니면은 그 신화적으로 이렇게 다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작곡한 24개의 그 프렐류드에서요, 많은 그 소재들이 그 전설적인 것인데 특히 그 옹디네라는 것은요, 그 인어공주라는 거예요. 운디네라고도 발음해요. 인어공주는 이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독일 버전은요 아주 착한 인어공주, 프랑스 버전은요 아주 살인적인 인어공주예요. 요물입니다. 바닷가에 그 뱃사공이나 그 항해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노래를 막 아름답게 부르고 또 요염한 자태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어부들이나 그 항해자들을 유혹을 해서 소용돌이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곳이죠. 작가 안데르센이 인어공주를 이렇게 동화를 쓰면서 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이렇게 엔조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어공주는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고 아주 어둡습니다. 그 작가 안데르센의 그 동성애적인 아주 슬픈 그런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어요. 놀랍죠? 음악가, 화가, 문학가들이 모두 그들의 작품 속에 그 자신들의 그 비밀을 숨겨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데르센은 동성애자로서 그 콜린이라는 남자를 아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콜린이 여성하고 결혼을 하자 안데르센은요 아주 치명적으로 허투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영적 사랑을 인어공주에다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뷔시는 그 안개 속에 젖어 들어가는 음악 속에 사악한 요부 인어공주를 집어넣습니다. 덴마크에 갔을 때 그 로렐라의 언덕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인어공주를 봤습니다. 제 사이즈보다 작았어요. 드뷔시 음악 속에는 모든 사물의 움직임이 생생히 그 음악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음악 속에 인간의 몸의 움직임이나 또 그 사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드라마적인 그 음악이 결국은요 나중에 그 나체행위 예술을 낳게 하는 프로시스 아방가드, 즉 전위 예술을 낳게 합니다. 알몸으로 표현하는 아트 아시죠? 이것은 제가 현대 음악을 강의할 때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뷔시는 동양 음악과 그 예술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요. 일본 그 에도 시대, 그러니까는 도쿄로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요. 왜 사무라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죠 말하자면. 그때 그 판화로 이제 판을 쳤던 그 유명한 판화 작가 가츠시카 호쿠사이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거금을 빌려가지고요. 호쿠사이 작품이나 일본 그 아트들을 막 콜렉트합니다. 인상파 아트들이 막 나오면서 호쿠사이는요 인상파 그 화가들 마네, 고네, 세잔느, 반 고흐 막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줘요. 드뷔시도 그가 그린 그 36개 후지산에서 본 카나카와 그 해변 그 그림들을요 이렇게 보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선 작곡을 합니다. 그 바다라는 음악이 유명하죠. 현재 영국 런던에 그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호쿠사이 그림을 맨 처음에 이렇지 않았어요. 매춘부하고 그 양반들의 그 잠자리, 그리고 야한 오페라의 가부키 그 장면들을 그리는 포르노 화가였습니다. 욕할 거 없어요. 김홍도와 그 신윤복이도 조선시대 때 그 춘화를 그려가지고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상파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춘화를 그리던 호쿠사이는 방향을 바꿉니다. 풍경화를 그리는 우아한 인상파 화가가 되는 것이죠. 도토리 박사, 나를 더 이상 포르노 화가라고 부르지 말아요. 인상파 시대 때 또 새로운 그 현상이 하나 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동안 그 르네상스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그 뮤지컬 텀, 그러니까 음악 용어들이 다 이탈리안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인상파들은 프렌치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인상파 화가들이 프렌치가 많았고요. 또 프랑스 언어의 그 뉘앙스가 인상파 음악과 아주 잘 이렇게 어울린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De quoi jouez-vous? Moi, je joue du piano, du violoncelle et des instruments coréens. 여러분도 술 한잔 하시면은요 프렌치가 절로 나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둥글게 흐물흐물한 언어가 인상파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드뷔시 오리지널 그 악보도요 전부 프렌치 용어로 되어 있어요.
음악 역사상 최고 바람둥이로 이렇게 전락한 것은요, 바로 18살 때 아주 열렬히 사모했던 그 연상의 여인 때문입니다. 14살이나 많은 그 마리 블랑시에 부인은요, 그의 명곡 25개나 이렇게 헌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오직 그녀만 사랑한 드뷔시는요, 일찌감치 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헤어지고선요, 이 세상 여자들은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돈 내가 벌지 않아도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거야.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부자 고모 집에서 들어가가지고요, 상류 사회를 보면서 그들의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부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옷을 아주 잘 입었어요. 여자들은 그의 모습만 보고도요, 그냥 돈 많은 그냥 도련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빠 오빠 하면서 그냥 줄을 섰습니다. 여자들이요, 그를 더욱 바람둥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가장 멋진 집을 사야 되겠어. 아, 가구도 최고고 그 프랑스 지펜데 스타일 최고급으로 사야 되겠군. 피아노는 슈타인웨이나 바흐 슈타인웨이를 살까? 아, 슈타인보다 9개나 건반이 많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루젠돌프 엠퍼리어를 사야 되겠군. 집안 채값이라지? 그는 돈을 빌리고 절대 갚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바그너도 인성이 아주 안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드뷔시는요, 거기에 될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한 나르시스였으며 항상 그 비싼 꽃을 사가지고 자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그 성격 그 결함 때문에 그 친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평생 그 고정적인 인컴을 만드는 그런 포지션을 갖지 못했고 온파탈로 살아갑니다. 그가 만나는 여자들은요, 재력가의 자녀들이던가 아니면 아주 돈 많은 기부인들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들은 그의 정체를 알게 되지만은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2명이나야 권총 자살을 시도합니다. 드뷔시가 가리키던 학생 엄마 엠마라는 부인은요, 그 드뷔시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은행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드뷔시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살지만 그의 난잡한 그 사생활에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콩코드 광장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합니다. 베토벤도 여자가 엄청 많았지만요, 이중으로 뭐 이렇게 사귀거나 뭐 학생 엄마를 헌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둥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드뷔시는 동시에 듀, 트로아, 깨트르, 싱크 5명, 6명. 참 정력도 좋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그의 난잡한 생활은 40대 들었으면서 막을 내립니다. 항문암에 걸린 것입니다. 7년 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징적인 유디트, 자기 자신을 반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음악 속에 집어넣지만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안개 속에 감춰놓은 것이죠. 지금까지 사랑받는 그의 주옥 같은 음악은 많은 여성들에게 받은 에너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상처 준 여성들을 위로하는 컨설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고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마다요, 그 3, 4월이면은 고래들이 사우스에서 노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알래스카로 이동하는 것이죠. 저희 집 앞이 휴게소고요. 많은 고래들이 와서 이렇게 등도 긁고 화장실도 가고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요, 한 마리도 저희 집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고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